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2025년의 런던. 겨울밤이다. 트래팔가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하게 빛난다. 하이드 파크에는 고급 백화점의 쇼윈도가 명품으로 가득하다. 런던은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이고 여전히 부유한 도시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빛에 바로 옆 어두운 포치에 몸을 웅크린 사람들이 있다. 카메라는 그중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다. 회색 울 코트를 입고 있지만 곳곳이 해져 있다. 손은 부르틀 정도로 부어 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다. 2년 전까지 그는 런던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펍의 주인이었다. 왜 이 남자는 펍 주인에서 거리의 노숙인이 되었나? 정답은 간단하다. 정책 결정이 그를 거기 내다버렸기 때문이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런던의 거리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은 몇 명일까? 약 1만 3천 명이다. 딱 10년 전 2015년 같은 기간의 숫자는 약 8천 명이었다. 10년 사이에 약 1만 3천 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약 63%다. 역사상 최악이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정말 참담한 이유는 다르다. 이들이 모두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4년 런던에서 처음 노숙 상태가 된 사람은 약 8천 명 이상이었다. 그중 약 23%, 약 2천 명은 민간 임대주택에서 강제 퇴거당한 사람들이었다. 즉, 그들은 어제까지 전기가 있는 방에서 잤던 사람들이다. 어제까지 샤워할 수 있는 욕실이 있던 사람들이다. 어제까지 일자리가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책 결정 하나가 내려지자 그들은 거리로 나왔다. 2년 안에. 아니, 어떤 사람들은 6개월 안에. 당신은 이게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숫자를 봐라.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90.10%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런던에서 노숙인이 되는 과정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2025년 이 순간 당신의 이웃이 펍을 운영하고 있다. 당신의 이웃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당신의 이웃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2년 뒤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보장할 수 있는가? 런던의 데이비드처럼 거리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영상의 길이는 90분이다. 이 90분 안에 당신은 다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한 명의 평범한 펍 주인이 정책 결정 하나로 인해 2년 만에 거리로 나왔는지, 어떻게 약 1만 3천 명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약 1만 3천 명 중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한다. 2022년 11월 3일.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가 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의 결정이 어떻게 데이비드의 삶을 바꿔놓았고 어떻게 약 1만 3천 명의 운명을 결정했는지 보자.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과정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데이비드는 런던에서 태어났다. 1974년생. 지금 50세다. 그는 어린 시절 런던의 동쪽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시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학교 식당 직원이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20대의 데이비드는 호텔 바텐더로 일했다. 런던의 여러 고급 호텔을 다니며 경험을 쌓았다. 손님들을 대하는 법, 음료를 만드는 법,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법을 배웠다. 30대 초반, 그는 펍을 사기로 결심했다. 이건 영국인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꿈이다. 자신의 펍을 가지고 그 펍의 주인이 되어 손님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 영국 문화에서는 이를 애덤스 펍 같은 로컬 펍 문화라고 부른다.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데이비드는 런던의 쇠퍼디치 지역의 작은 펍을 임차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었다. 대출금을 갚으면서 경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사람들이 모였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들러 한 잔 마시는 곳이 되었다. 주말에는 젊은이들이 모였다. 데이비드는 펍의 구석진 벽에 검은 칠판을 달아놓았다. 그날의 특별한 맥주, 특별한 칵테일을 써놨다. 손님들이 그걸 보고 들어왔다. 20년이 지났다. 데이비드의 펍은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펍 중 하나가 되었다.
가디언 신문이 런던스 베스트 네이버후즈 펍스 기사에 데이비드의 펍을 소개했다. 관광객들도 찾아왔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관광객보다 단골들을 소중히 했다. 그의 펍은 지역의 마지막 진정한 펍이라고 불렸다. 그러다가 2020년이 왔다. 팬데믹이다. 2020년 3월 23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락다운을 선언했다. 펍 주인들에게는 죽음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문을 닫지 않으면 벌금을 받고 문을 닫으면 소득이 없어졌다. 데이비드는 2020년 3월 23일부터 펍의 문을 닫았다. 처음엔 2주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다. 영국 정부도 그렇게 말했다. 2주 집에만 있고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 2주는 2달이 되었고 2달은 3개월이 되었다. 2020년 4월 영국 정부는 코로나 지원 대출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이었다. 최대 500만 파운드까지 빌릴 수 있었고 이자는 첫 12개월 동안 정부가 대신 내준다는 내용이었다. 현수막처럼 들렸다. 데이비드는 고민했다. 빌려야 하나? 하지만 현실은 더 절박했다. 펍의 임차료는 월 8,000파운드였다. 직원 급여는 월 1만 2,000파운드였다. 각종 유틸리티비와 보험료는 월 3,000파운드였다. 수입이 0인데 지출이 월 2만 3,000파운드씩 나갔다. 2달이면 4만 6,000파운드가 부족했다. 데이비드는 정부 대출을 신청했다. 2020년 4월 말 대출 승인이 났다. 5만 파운드. 정부의 말처럼 나면 이건 일시적 지원이었다. 팬데믹이 빨리 끝나고 펍이 다시 열리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위에서. 하지만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2020년 봄 락다운. 여름 부분 개방. 겨울 다시 전면 락다운. 2021년 봄 일부 개방. 여름 완전 개방. 겨울 다시 닫힘. 펍은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데이비드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5만 파운드의 대출금을 등에 지고 있었다. 정부는 대출 상환 유예를 선언했다. 2021년 말까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2021년 말이 되면 상환이 시작되어야 한다. 문제는 상환 기간이 6년이었다는 것이다. 월 700파운드씩 72개월 동안. 펍의 월 순이익이 3,000파운드에서 4,000파운드 정도였으니 월 700파운드의 대출금 상환은 단순 계산으로 월 순이익의 1,723%였다. 부담이 있었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2022년이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이 변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석유, 천연가스, 전기 모두가 한두 달에 2배, 3배씩 올랐다. 런던의 에너지 위기가 시작되었다. 데이비드의 펍은 40년 된 건물이었다. 난방이 효율적이지 않았다. 겨울이 오자 난방비가 폭등했다. 2021년 겨울 난방비는 월 3,000파운드였다. 2022년 겨울, 그것은 월 4,500파운드로 올랐다. 33% 증가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터졌다. 물가가 급상승했다. 콜라 한 병이 500파운드에서 800파운드로 올랐다. 맥주는 더 심했다. 위스키, 진도 마찬가지였다. 음식 재료도 올랐다. 칩스의 가격이 30% 올랐다. 소시지는 25% 올랐다. 데이비드는 메뉴판의 가격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는 것도 문제였다. 2022년에 런던은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지만 가게의 형편은 여전히 열악했다. 저임금, 높은 실업률, 그리고 이제는 높은 물가까지. 손님들은 더 비싼 펍 가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가격을 올렸는데 손님들은 줄어들었다.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2022년 7월, 리즈 트러스가 보수당 당수로 선출되어 총리가 되었다. 트러스 정부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도 내렸다. 시장은 이에 대해 불안해했다. 정부 수입이 감소하는데 지출이 많으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파운드화 가치가 내려갈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파운드화가 내려갔다.
1파운드가 1.35달러에서 1.14달러로 급락했다. 17% 하락이다. 그리고 2022년 9월 22일 트러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한선 정책을 발표했다. 전기료와 가스료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이었다. 겉으로는 좋은 정책처럼 들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에너지 비용의 차액을 모두 떠맡겠다는 뜻이었다. 국가 채무가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시장을 휩쓸었다. 파운드화는 더욱 내려갔다. 1파운드가 1.05달러까지 떨어졌다. 역사적 저점이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영란은행은 움직였다. 2022년 11월 3일 영란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0.75%포인트 인상. 이전의 금리 인상과 비교하면 매우 큰 규모였다. 베일리는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는 자신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영국 경제가 더 심각한 악화를 맞이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결정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였다. 2022년 11월 3일. 이날이 데이비드의 삶을 결정하는 날이 되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데이비드는 펍 건물을 임차했지만 운영자금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 대출 규모는 5만 파운드였다. 기준금리가 0.75% 올라가면 데이비드의 월 이자 부담은 얼마나 올라갈까? 대략 50파운드가 더 늘어난다. 월 순이익이 3,000파운드 수준인 사업에서 월 50파운드의 추가 부담은 1.67%다. 보기에 따라 작은 숫자일 수도 큰 숫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다른 영향도 가져온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의 주택담보금이 올라가고 가용소득이 줄어든다. 결국 사람들은 펍에 올 여유가 없어진다. 손님들의 주택담보금이 올라가자 펍 방문이 급격히 줄었다. 2022년 10월 월 정상 손님 수가 2,000명 정도였다면 11월은 1,500명으로 내려갔다. 25% 감소다. 또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차입금을 갚기 위해 비용을 절감한다. 임차 건물의 임차료도 조정 대상이 된다. 데이비드의 펍이 들어선 건물의 건물주도 움직였다. 2022년 11월 건물주는 데이비드에게 임차료 인상 통지를 보냈다. 월 8,000파운드에서 월 9,500파운드로 인상. 1,500파운드의 추가 부담이다. 월 순이익 3,000파운드에서 1,500파운드가 더 나가면 남은 건 1,500파운드 뿐이다. 11월에 결산을 해봤을 때 데이비드는 깨달았다. 손님이 줄고 비용은 오르고 대출금 이자도 늘었다. 그리고 임차료까지 올랐다. 11월의 수익은 2,100파운드였다. 대출금 월 상환액 700파운드를 내고 추가 임차료 1,500파운드를 내고 추가 이자 50파운드를 내면 11월의 순이익은 마이너스 150파운드였다. 적자다. 20년을 운영한 펍이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데이비드는 그날 펍에 앉아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기준금리는 또 올라갈 것이다.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말이다. 만약 또 0.75% 올라가면 또 다른 영향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또다시 자신을 짓누를 것이다. 이것이 일막의 끝이다.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이다. 아직까지는 파산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하지만 영란은행의 정책 결정 하나가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비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런던의 자영업자들 수십만 명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다음은 이 상황이 어떻게 급격히 악화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2022년 11월 이후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았다. 11월 3일에 0.75% 인상에 이어 12월에 또 0.75%가 올라갔다. 그리고 2023년 2월, 3월, 5월, 6월, 8월에도 계속 인상되었다.
기준금리는 2022년 9월에 2.25%에서 2023년 9월에 5.25%로 올라갔다. 23개월간 3%포인트가 인상된 것이다. 영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역사상 가장 빨랐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폭증이다. 영국의 주택 소유 방식의 대부분은 변동금리 모기지다. 주기적으로 이자율이 조정된다. 2022년 9월에 기준금리가 2.25%였을 때 평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약 34%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3년 9월에 기준금리가 5.25%가 되자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67%까지 올랐다. 30만 파운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평균적인 런던 주민의 경우 월 담보금이 1,200파운드에서 1,750파운드로 올랐다. 월 550파운드의 추가 부담이다. 영국 일반인의 월 가용소득이 2,500파운드에서 3,000파운드 정도인데 월 550파운드가 더 나가면 전체 가용소득의 20% 가까이가 추가로 줄어든다. 두 번째는 소비의 급격한 감소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여가 지출을 줄인다. 펍에 가는 것, 식당에 가는 것, 영화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줄어든다. 2023년 1월 데이비드의 펍 방문객은 월 1,200명까지 떨어졌다. 10월에 2,000명에서 40% 감소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차입 기피다. 기업들도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5% 이상의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투자는 접는다. 대신 기존 사업의 비용을 절감하려고 든다. 이는 임금 동결, 인원 감축, 구매비 협상 등으로 나타난다. 데이비드의 펍도 영향을 받았다. 맥주를 공급하는 도매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도매 가격이 10% 올랐다. 식재료 공급처들도 가격을 올렸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임차료의 대대적인 인상이다. 건물주들도 돈이 필요했다. 자신들의 건물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입자들의 임차료를 올려서 그 부담을 전가했다. 2023년 초부터 런던의 상가 임차료는 급상승했다. 과거에는 연 23%씩 올랐던 임차료가 이제는 연 1,525%씩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30%까지 올랐다. 데이비드의 경우를 따라가 보자. 2022년 11월 임차료 월 8,000파운드에서 9,500파운드로 18.75% 인상. 2023년 1월 임차료 월 9,500파운드에서 1만 1,000파운드로 15.78% 인상. 2023년 6월 임차료 월 1만 1,000파운드에서 1만 2,800파운드로 16.36% 인상. 불과 7개월 만에 임차료가 8,000파운드에서 1만 2,800파운드로 60% 올랐다. 동시에 발생한 것이 임차인 퇴거 이빅션 급증이다. 2023년 상반기 영국에서 법원에 제출된 임차인 퇴거 소장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임차료를 낼 수 없는 세입자들을 건물주들이 법원에 고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데이비드의 펍이 들어선 건물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건물의 다른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2층의 작은 식당이 먼저 나갔다. 임차료를 못 견디고 옆 가게의 의류점도 나갔다. 지하의 작은 카페도 폐업했다. 남은 것은 데이비드의 펍뿐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두 연쇄 반응이라는 점이다.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점이었다. 그 다음 개인들의 주택담보금이 올랐다. 그러면 개인들의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가 줄어들면 펍이나 식당 같은 소비재 서비스 업체들의 매출이 떨어진다. 매출이 떨어지면 직원들을 감축하거나 임금을 못 올려준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소비가 또 줄어든다. 악순환의 나선이다. 2023년 6월 데이비드의 펍은 위기에 닥쳤다. 월 임차료 1만 2,800파운드, 직원 월급 1만 2,000파운드, 에너지비 월 4,800파운드, 기타 비용 월 2,500파운드, 고정 비용만 월 3만 2,100파운드였다. 하지만 월 평균 손님이 900명이 되어버렸다. 한 명당 평균 소비가 15파운드라면
월 매출은 13,500파운드. 고정 비용이 32,100파운드인데 매출은 13,500파운드. 완전히 맞지 않다. 데이비드는 직원들과 만났다. 미안해. 월급을 낼 수 없을 것 같아. 직원 2명은 당일 나갔다. 나머지 직원 1명만 남았고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바꿔야 했다. 2023년 7월 데이비드는 건물주와 만났다. 임차료를 낼 수 없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건물주의 답은 간단했다. 계약에 따라 3개월 내에 나가세요. 법적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주는 임차료를 못 내는 세입자를 내보낼 권리가 있다. 2023년 10월 데이비드의 펍은 폐업했다. 20년 동안 런던의 중심이던 펍은 문을 닫았다. 건물주는 즉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가 임차료 월 22,800파운드인 펍을 새내겠는가? 건물은 몇 개월간 비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데이비드가 한 실수는 무엇인가? 그가 돈을 잘못 써서? 아니다. 그는 20년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그가 사업 감각이 없어서? 아니다. 가디언 신문이 그의 펍을 런던 최고의 펍 중 하나로 소개했다. 그의 문제는 뭔가? 정책이 그를 죽였다. 정확히는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영란은행의 앤드루 베일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결정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런데 누가 그 고통을 받는가? 은행? 아니다. 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익을 본다. 다국적 대기업? 아니다. 그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고통을 받는 것은 데이비드 같은 소상공인들이다. 자영업자들이다. 펍 주인, 식당 주인, 카페 주인, 편의점 주인들이다. 2023년 11월 데이비드는 펍에서 나왔다. 20년간 살던 그곳을 떠났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가? 20년간의 노력? 그렇지 않다. 그건 추억으로 남아있다. 20년간의 신용? 그것은 사라졌다. 펍 폐업은 신용정보에 기록된다. 20년간의 자산? 펍에 투자한 모든 것이 사라졌다. 대출금만 남았다. 여전히 월 700파운드씩 갚아야 할 5만 파운드의 정부 대출. 펍이 없어도 갚아야 한다. 2023년 11월 데이비드는 실업 상태가 되었다. 50세. 펍 경영 경력 20년. 다른 기술이 없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50대에 새로 일자리를 얻기는 어렵다. 고용인들은 젊은 사람을 선호한다. 2024년 1월 데이비드는 자신의 집을 잃었다. 홀로 살던 소형 아파트. 월 임차료 1,200파운드. 한 달을 버티지 못했다. 2024년 2월 데이비드는 런던의 노숙자 보호소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임시 거처였다. 하지만 임시는 계속되었다. 이것이 임악의 끝이다. 정책 결정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이는가?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백만 명의 개인들이 자신의 일터를 잃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기준금리 인상에서 펍 폐업까지 8개월, 펍 폐업에서 노숙까지 4개월, 총 12개월. 20년에 성공한 사업이 12개월 만에 폐업되고 50세의 자영업자가 노숙자 보호소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 12개월이다. 다음은 이런 12개월의 변화가 약 1만 3천 명의 런던 노숙인에게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정확히 13개월 동안 데이비드는 런던 여러 곳의 노숙자 보호소를 옮겨 다녔다. 노숙자 보호소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악했다. 방은 10명이 함께 자는 공간이었다. 화장실은 공용이고 샤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다. 식사는 자선단체에서 제공했는데 질이 좋지 않았다. 가장 힘든 것은 자존감의 상실이었다. 데이비드는 쓰레기통을 뒤졌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였다. 펍 주인이던 사람이 버려진 음식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현실.
그가 20년을 노력해서 만든 것이 모두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2024년 4월 영국의 통계청과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는 공동으로 런던의 노숙자 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간 런던에서 노숙 상태로 밤을 새운 사람들 약 1만 3천 명. 2015년 같은 기간 약 8천 명에서 증가해 10년 만에 약 63% 증가했다. 이 약 1만 3천 명은 모두 누구인가?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이 중 약 8천 명 이상은 신규 노숙인이었다. 즉 같은 연도 중 처음으로 노숙 상태가 된 사람들이다. 그 약 8천 명 중 약 23%, 약 2천 명은 민간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한 사람들이었다. 즉 어제까지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가구 단위로 보면 런던에서 임시 숙소에 들어간 가구는 약 13만 가구였다. 한 가구에 평균 2.5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약 3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임시, 숙소 호텔, 보호소 여인숙 등에 있다는 뜻이다. 더 놀라운 것은 퇴거 속도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런던에서 법원에 접수된 임차인 강제 퇴거 소장은 약 3만 5천 건이었다. 2020년 같은 기간이 약 8천 건이었으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매달 평균 약 1,500명이 법정에서 강제 퇴거 판결을 받고 거리로 나온다는 뜻이다. 12개월이면 약 1만 8천 명이다. 이 중 모두가 즉시 노숙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공식 노숙자 카운트에 올라간다. 데이비드의 경우를 다시 보자. 그는 50세의 남성이었고 20년 경력의 사업가였다. 전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책 결정 하나로 인해 12개월 만에 노숙자가 되었다. 정책 결정 전후를 비교해보자. 2022년 10월 안정적인 사업, 월 순이익 3,000파운드, 자기 집 보유. 2022년 11월 기준금리 인상 발표. 2023년 2월 사업 곤경, 월 순이익 마이너스. 2023년 7월 펍 폐업 통보. 2023년 10월 펍 폐업 실행, 직업 상실. 2023년 11월 집 빼앗김, 노숙자 보호소 입소.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데이비드가 노숙자가 된 이유는 빈곤이 아니었다. 그는 20년간 일했고, 일이 있었고, 사업이 있었다. 그가 노숙자가 된 이유는 정책 실패였다. 정책 위반자들이 정책의 연쇄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런던의 다른 노숙인들을 보자. 통계청이 2024년 런던 노숙자 샘플을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노숙인이 된 주된 이유는 1위 민간 임대주택 퇴거 약 23%, 2위 관공사 임대주택 퇴거 또는 사유로 인한 퇴거 약 18%, 3위 가정폭력 약 15%, 4위 정신건강 문제 약 12%, 5위 음주약물 중독 약 11%, 6위 기타 약 21%.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뭔가? 기존의 통념과 달리 정신건강 문제나 약물 중독이 노숙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 23%의 노숙인들이 정확히 데이비드처럼 주택 퇴거로 인해 노숙 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왜 주택 퇴거가 이렇게 많았을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런던의 임대료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연 1,525% 상승했다. 어떤 지역은 30%까지 올랐다. 임차인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다. 2024년 런던 노숙자 중 평균 나이는 약 42세였다. 즉 30대에서 50대에 일할 수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이 노숙 상태에 있었다. 이들 중 다수는 실직 이전의 정규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정규직 직원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데이비드처럼 사업가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런던의 노숙인 중 상당수가 현재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런던 노숙자의 약 35%가 시간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일을 하면서도 노숙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왜 일을 하는데도 노숙인가? 런던의 시간제 일자리 평균 시급은 약 11파운드다. 주 30시간 일하면 월 1,320파운드.
런던의 평균 원룸월 임차료는 약 1200파운드다. 월 급여 1320파운드 중 1200파운드가 임차료로 나가면 남은 것은 120파운드다. 생활비, 교통비, 음식비는 어디서 나오는가?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2024년 런던의 현실이다. 일을 해도 노숙인.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상황. 데이비드도 비슷했다. 2024년 중반부터 그는 임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50대 남성이 구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결국 그는 호텔의 청소부로 일했다. 주 20시간, 시급 10.80파운드. 월 860파운드의 수입이었다. 하지만 노숙자 보호소의 숙박료는 월 400파운드였다. 음식비는, 교통비는, 의료비는 최소한 월 200파운드가 더 필요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건 260파운드. 2024년 9월, 런던의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데이비드와 다른 노숙인들은 불안해했다. 런던의 겨울은 혹독했다. 밤 최저기온이 0도 이하까지 떨어진다. 노숙자 보호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리에서 밤을 새야 한다. 그런데 보호소는 늘 가득했다. 런던의 노숙자 보호소 수용 능력은 약 5,000명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자리는 약 1만 3천 명분이었다. 부족분은 약 8,000명이다. 2024년 10월 데이비드는 더 이상 청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 노숙자 보호소의 규칙 때문이었다. 보호소는 밤 11시에 문을 닫고 아침 7시에 나간다. 일이 오후 8시까지였으면 다행이었다. 하지만 호텔의 청소는 아침 5시부터 시작되었다.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6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하나. 결국 데이비드는 일을 그만뒀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데이비드는 거리에서 밤을 샜다. 트래팔가 광장의 포치, 런던 워터루역의 남방 배출구 근처, 공원의 벤치, 자신이 한때 운영하던 펍과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이것이 산막의 핵심이다. 약 1만 3천 명의 런던 노숙인들은 모두 동일한 패턴을 따랐다. 안정적인 주거주택 퇴거 또는 실직 임시 숙소거리. 그리고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 정책의 연쇄 반응이다.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이었다. 그것이 개인들의 주택담보금을 올렸고 소비를 줄였고 임차료를 올렸고 강제 퇴거로 이어졌고 결국 거리로 나왔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결과였을까? 정책 위반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결과였을까?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연쇄 효과는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다. 임차료 상승은 소비 감소로 소비 감소는 임금 정체로 임금 정체는 세입자 퇴거라는 인과 관계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정책 위반자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필연적 대가라고 믿었다. 하지만 약 1만 3천 명의 런던 노숙인들이 인플레이션 억제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까? 20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펍이 12개월 만에 폐업되는 게 필연적일까? 50세의 자영업자가 거리에서 밤을 새는 게 필요한 고통일까? 이것이 산막이 제기하는 질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 현상이 런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도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2025년 3월 런던은 봄이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거리에 있다. 트래팔가 광장에서 약 300m 떨어진 포치에서. 그런데 같은 시간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서울 강남역. 서울의 심장이다.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편의점이 닫히고 있다. 식당이 닫히고 있다. 카페가 닫히고 있다. 작은 상가들이 폐업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5년 한국은 런던과 다른 상황인가? 아니다. 정확히 같은 상황이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자. 첫 번째,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90.10%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비교해보면 미국은 약 75%, 일본은 약 65%, 영국은 약 85%다.
한국이 가장 높다. 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의 부채다. 두 번째, 팬데믹 이후의 자영업자 대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정부는 코로나 생존 자금 대출을 실행했다. 한국판 CBILS이다. 정부 보증 대출로 총 수십조 원이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됐다. 편의점 주인, 식당 주인, 펍 주인, 미용실 주인들이 받았다. 런던의 데이비드처럼 한국의 자영업자들도 생존을 위해 빌렸다. 세 번째, 팬데믹 이후의 대출금 상환 개시. 정부는 상환 유예를 해주었다. 1년, 2년, 최대 3년.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환이 시작되어야 했다. 상환 기간은 5년에서 10년이었다. 한국의 평균 자영업소 월 순이익이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었으니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대출금 상환은 부담이 되었다. 네 번째, 금리 인상과 임대료 상승.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도 금리 인상 사이클을 겪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금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동시에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렸다. 런던에서 월 8,000파운드였던 임차료가 12,800파운드로 올랐듯이 서울의 상가 임차료도 올랐다. 전년도 대비 1020% 상승이 흔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30% 이상 올랐다. 다섯 번째,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 개인들의 주택담보금이 올라가자 소비가 줄었다. 외식 횟수가 줄었다. 카페 방문이 줄었다. 편의점 편의식품 구매가 줄었다. 그 결과 자영업소의 매출이 떨어졌다. 런던의 데이비드의 펍처럼 한국의 자영업소들도 고객이 줄어들었다. 여섯 번째, 임대료 인상을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2024년 상반기 한국의 자영업소 폐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왜 폐업이 증가했을까? 임대료를 못 견디고 나가는 것이다. 런던의 강제 퇴거처럼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들도 나가고 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사례 1, 편의점 주인 김 씨.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10년간 편의점을 운영해온 김 씨. 2020년 팬데믹 때 정부 자금 약 5천만 원을 빌렸다. 2023년부터 상환을 시작했다. 월 약 100만 원. 2024년 초 건물주가 월 임차료 인상을 통보했다. 월 40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같은 시점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갔고 월 카드 수수료도 올라갔다. 결과적으로 월 순이익이 약 2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떨어졌다. 대출금 상환 100만 원과 임차료 추가 80만 원 합해서 180만 원. 남은 이익이 마이너스 30만 원이 되었다. 2024년 6월 김 씨는 편의점 문을 닫았다. 10년 운영한 가게 3개월 만에 폐업. 사례 2, 식당 주인 이 씨.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7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해온 이 씨. 2020년 팬데믹 때 정부 자금 약 3천만 원을 빌렸다. 2024년 식재료 가격이 올라갔다. 육류 20%, 야채 15%. 메뉴 가격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손님들은 더 비싼 가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매출이 떨어졌다. 2024년 11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다. 월 550만 원에서 월 650만 원으로. 동시에 직원 최저임금이 올랐다. 모든 게 올랐다.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금리. 하지만 매출은 떨어져 있었다. 2024년 12월 이 씨는 식당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사례 3펍 주인 박 씨. 강남역 근처에서 한국식 펍 노래방 펍을 5년간 운영해온 박 씨. 2020년 정부 자금 약 4천만 원을 빌렸다. 2023년부터 상환을 시작했다. 월 약 80만 원. 2024년 초 임차료 인상. 월 600만 원에서 월 720만 원으로. 2024년 중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음주용품 도매가 인상. 2024년 하반기 손님이 줄었다. 왜? 개인들의 주택담보금이 올라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월 순이익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떨어졌다. 고정비는 여전했다. 임차료 720만 원, 직원 급여 400만 원, 각종 비용 200만 원, 총 1,320만 원. 매출은 월 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다. 2024년 12월 박 씨는 펍을 내놓았다. 이 사례들이 우연일까? 아니다. 이것이 2024년과 2025년 서울의 현실이다.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역 거리조차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점들을 보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다. 카페들이 구조 조정하고 있다. 그럼 런던과 한국의 차이가 뭔가? 런던에서는 약 1만 3천 명이 노숙 상태로 들어갔다. 한국의 노숙인 통계는 공식적으로 약 9천 명에서 1만 4천 명 사이다. 정확한 통계가 없다. 하지만 임시주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고시원에서 지내는 사람들, 친구 집에 얹혀 있는 사람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수십만 명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런던보다 훨씬 심각하다. 런던의 자영업자 부채는 주로 사업 운영 대출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자영업자 부채는 사업 운영 대출, 생활비 대출, 창업 대출의 복합이다. 많은 한국 자영업자들이 영끌 아닌 생존끌로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의 상환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역사를 보자.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당시도 금리가 올라갔고 환율이 올라갔고 자영업자들이 부도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유동성이 축소되고 대출금 회수가 시작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한국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 기준금리가 추가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임차료는 계속 올라갈까? 임금은 올라갈까? 2025년 3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약 3.0%다. 1년 전에 3.5%에서 내렸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졌을까? 아니다. 이미 올린 금리는 사회에 깊숙이 박혀 있다. 주택담보금은 이미 올라 있다. 임차료도 이미 올라 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도 이미 쌓여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은 약 2%대다. 저성장이다.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환경에서 개인들의 이자 부담은 계속 있다. 매출이 늘어야 이자 부담을 견디는데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25년과 2026년은 한국의 자영업자들에게 결정의 시기가 될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특히 임차인 자영업자들이 다음 선택을 해야 한다. 1. 계속 버티기. 2. 임차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3.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 신청. 런던의 데이비드가 걸었던 길이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자영업자들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통계로 보면 지금 서울의 자영업 폐업률은 월 35% 수준이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되면 향후 1년 내에 현재 자영업소의 30에서 60%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실업 상태로 떨어질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은 런던보다 더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런던의 경우 정부가 늦었지만 노숙자 보호소, 임시주거 프로그램,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한국의 노숙자 보호소 수용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임시주거 프로그램도 미흡하다. 따라서 2025년과 2026년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런던보다 높다. 이것이 사막이 전달하는 메시지다. 런던의 약 1만 3천 명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한국도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미 걷고 있다. 강남역, 을지로, 홍대 입구 일대에서 매일매일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공식 통계로 세지 않는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런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2년 뒤 한국의 어느 자영업자가 데이비드처럼 거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당신의 이웃이 그럴 수 있다. 아니, 당신 자신이 그럴 수 있다. 정책 결정이 당신의 주택담보금을 올리고 당신의 임차료를 올리고 당신의 사업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3월 31일. 런던은 봄이다. 트레팔가 광장의 포치에서 데이비드는 앉아 있다. 파운드를 구걸하고 있다. 어제 모은 돈은 12파운드. 오늘 구걸한 돈은 8파운드. 합쳐서 20파운드. 하루 끼니 한 끼. 2025년 3월 31일. 서울도 봄이다. 강남역 인근의 쪽방. 월 15만원짜리 방에서 어제의 자영업자는 누워있다. 내일 아침 면접을 봐야 한다. 8개월 동안 월 20곳 이상의 면접을 봤지만 채용 통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50대 남성. 경력 펍 운영 20년. 다른 기술 없음. 역사를 보자.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폭락했다. 그 이후 대공황이 왔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1997년 11월 3일. 한국이 IMF에 신청했다. 그 이후 경제위기가 왔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8년 9월 15일.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다.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22년 11월 3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75% 올렸다. 3년 후 약 1만 3천 명이 런던의 거리에 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한국에서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 부채, 거리. 당신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가엾다. 아니면 나와는 관계없다. 만약 당신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데이비드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다. 왜인가? 정책 결정의 권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데이비드의 삶을 1초 만에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정책의 영향은 모두에게 균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이익을 본다. 이자 수익이 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손해를 본다. 차입금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의 문제다. 2022년 11월 3일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매우 고통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받는가? 베일리는 월급 약 400만 파운드를 받는다. 약 6억 원. 월 300만 원대의 소비는 그의 월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책 실패의 결과는 베일리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데이비드 위에 떨어진다. 당신은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더 큰 문제가 있다. 2023년 6월 영국 의회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 결과 기준금리 인상이 자영업자 파산과 노숙 증가를 직결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뀌었는가? 아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폐업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2024년 12월 한국 국회도 자영업자 부채 문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심각이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뀌었는가? 아니다. 이것이 에필로그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는 이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더 정확히는 우리는 이들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왜냐하면 지킬 수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많은 선택지가 있다. 기준금리를 올릴 때 동시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 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다. 임차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는다. 왜? 정치 경제학 때문이다. 기득권과 다수 투표자의 이익이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자각해야 한다. 이것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데이비드가 펍을 닫은 이유는 경영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이유는 근성 부족 때문이 아니다. 정책 때문이다. 둘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약 1만 3천 명의 런던 노숙인들이 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의 이름을 안다. 당신의 이웃이 폐업했을 때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야 한다. 셋째,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인들과 정책 위반자들에게 자영업자 대출금 상환 유예 연장을 요구해야 한다. 임차료 인상 제한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노숙자 보호소 대폭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 넷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고려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시 자동으로 자영업자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자동 안정화 장치 오토매틱 스테이벌라이저라고 한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자영업자들이 받는 정부 보조가 자동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당신이 당신의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현재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면 상환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한다. 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현금 흐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임차료 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임차료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건물주들은 언제든 인상을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책이 당신을 짓누르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정치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자영업자 대출금 상환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당신의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기 위해 당신의 정당에 가서 정책 개선을 요청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2년 뒤 당신의 이웃이 데이비드처럼 거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당신 자신이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런던의 데이비드는 2년 만에 펍 주인에서 노숙자가 되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2025년과 2026년 안에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당신은 이를 막을 힘이 있는가? 아니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1929년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 사람들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1997년 IMF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사는 무언가를 보여준다. 정책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당신의 행동이 필요하다. 당신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영상을 끝내면서 나는 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데이비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데이비드를 지킬 것인가? 더 정확히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이 데이비드가 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